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기쌤 진입선입니다. 오늘은 한글 반포가 된 지 575돌, 그러니까 575주년이 되는 거죠. 한글날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토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날 쉬죠. 그래서 지금 대체 공휴일이 들어가서 신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이 한글날이 오늘, 그러니까 10월 9일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대 국경절 중 하나이자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3.1절, 그 다음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죠. 5개의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 훈민정음, 이 반포와 한글날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히나 이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끝으로는 훈민정음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쌤이 배웠던 거랑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글날은 10월 9일이 되었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10월 9일이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까 쌤이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포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훈민정음은 창제와 반포의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반포라는 것과 창제가 어떤 구분이 있냐, 그 시기는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따르고 있는데요, 창제는 말 그대로 이게 딱 만들어져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만들었다 이건데, 반포는 뭐냐면 요거 사람들한테 발표를 한 거예요. 뭐 옛날 조선시대니까 백성들이겠죠. 그래서 창제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날이고, 반포는 백성들에게 알렸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글로 인정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조선왕조실록,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왕과 국가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록들을 아주 세세하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창제, 그러니까 제작 완료라고 말씀드렸죠. 1443년 12월 30일. 잠깐만, 12월 30일이면 물론 이거는 음력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겨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날은 10월 9일 가을이란 말이죠. 가을도 한참 가을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창제는 반포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2월 30일인데 이것도 실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북한에서는 한글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월 15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글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거의 뭐 정리해서 막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세습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1월 15일로 북한에서는 조선글날이라고 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포입니다. 반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 기록은 1446년 9월달입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실록 기록에는 9월 30일 날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음력 9월 30일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반포했다는 게 9월 30일이란 게 아니고 기록 자체 첫 마디에 이달에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9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력 9월 달로 환산해서 뭐 일제감정기 때는 지금 우리가 기리고 있는 날짜보다 더 뒤에 기념하고 했는데, 1940년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례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해례본이 나온 게 음력 9월 상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나온 거는 실록 기록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1일부터 10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9월 10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뒤로 늦춰서 음력 9월 10일을 날짜로 봐서 이거를 양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월 9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요. 뭐 그전에도 치는 날이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영상을 보는 분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걸 기억하신 분이 있고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한글날은 10년 전까지 안 쉬었어요. 옛날에 쉬었다 그러는데, 근데 2005년 요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 6일째에서 주 5일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있었던 공휴일들이 없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식목일도 있고요, 제헌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던 거죠. 나중에 이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국경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이라 했죠. 아주 기념될 만한 일. 한글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화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글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률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토에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반발로 공휴일이 2012년 12월 달에 재지정이 됐습니다. 신목일이나 전절로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공휴일이라는 것도 주말에 걸리면은 안 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2021년에 올해 지정이 되면서 한글날이나 그다음에 개천절 이런 날들도 대체 공휴일에 들어가서 주말에 만약 걸려도 월요일이나 그전 금요일날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이 왜 한글날로 하게 되었는지는 창제와 반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록에 따라서 반포가 음력으로 9월달인데 해례본을 보니까 9월 상순이야. 근데 이거를 양력으로 바꾸니까 10월 초인데 9월 상순을 9월 10일로 딱 제일 뒤로 했을 때 맞춰보니까 10월 9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삼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기록을 한번 볼게요. 이게 실록 기록인데요.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전자를 뭐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격가지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훈민정음 어릴 때 누가 창제했다고 교과서에서 배우셨나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뭐 세종대왕 업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 듣지 않았었나요? 요즘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그런 문구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또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가 협력해서 반포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이 기록들을 비춰봤을 때 선생님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혼자 만들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록에도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사실 측이 만든 것도 그렇고 혼천이 만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세종대왕 시절 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세종대왕의 업적이라고 보죠. 하지만 실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에는 이 업적들을 이루는데 많이 인력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력들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하급 기술자까지는 안 나와 있겠지만 실무자들이나 지휘를 했던 학자들의 이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훈민정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냐면 1443년 12월달 기사인데 그 전까지는 훈민정음이나 언문으로 쳐도 전혀 기록이 안 나와요. 이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 근데 문자가 뭐 한 달 만에 만들어지나요? 뭐 1년 만에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역사를 우리가 연구할 때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직접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두 번째,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당시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 반포기록입니다. 이거는 이달이란 것은 1446년 9월달 기사입니다. 음력 9월달. 그러니까 이걸 한산해서 이제 10월 9일로 한글날로 삼았다 했죠. 거기에 이제 훈민정음을 이때 반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란 말싸움이 요 얘기입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가 음성으로 뱉는 말이 다르다는 뜻이죠. 중국과 달라.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와 서로, 쌤은 이거 원문으로 읽어가지고 이게 어색하네요. 자,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기 어여삐 여겨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공부해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대로 문장으로만 보면 우리 말하는 것이 중국말하고 다른데 이 중국말을 옮겨 쓴 건 한자인데 한자는 우리말을 그대로 옮겨 쓸 수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든 많은 백성들은 말로는 전달할 수 있지만 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되게 안타깝게 여겨서 새로 훈민정음 언문 28자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조선 사람들이 쉽게 공부해서 문자를 쓰는데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훈민정음의 창자일과 범포일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어떤 의미로 훈민정음을 만들어내시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창제를 하고 신하들한테 일단 내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신하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하들은 거의 다 유학자들입니다. 한자를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고 유학을 공부한,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시대니까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아주 고차원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의 문자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인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벼슬아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상으로도 이런 한문을 익힌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쉽게 말해서요, 이 중국의 성리학을 그대로 표현하려면 뜻그린 한자, 한문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교과서에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딱 창제했으니까 신하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좀 시를 두고 있다가 당시 집현전의 총책임자는 대제학도 있고 제학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상임이에요. 겸임을 하고 있는 거고, 오로지 집현전에서 총책임자만 하는 사람은 부제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제학을 맡은 사람은 채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글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반대 상소를 딱 올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임금님께서 이런 업문을 만드신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만 이것을 만드신 것은 성리학의 뜻을 펴는데도 옳지 않고 이렇게 막 반대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꽉 막혀서 그런 건가요? 개인 성격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집현전의 대장인 부제학이 몰랐다? 그럼 집현전 학자들이 여기 가담을 많은 수가 했겠습니까? 했어도 아주 극소수가 있겠죠. 비밀리에. 그러니까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첫 번째로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글자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자에 대한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걸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당시에 조선시대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 개념은 없지만 학자들이나 양반들, 관리들이 백성들하고 자기들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리들이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을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무의식에 있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아니 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창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도 남겼다 그래요. 세종대왕께서 이걸 만드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성리학에 대한 내용을 백성들이 모르니까 교육이 안 된다, 교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런 학문들을 익혀서 본성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찬손이라는 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천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배운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을 배운 사람은 따로 있고 백성들은 뭐 배워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미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그러고도 학자냐? 이거를 배움으로 해서 변화가 된다는 게 있다는 걸 믿어야지 학자지. 너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네가 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호되게 꾸짖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창제했다도 있고,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고, 두 번째는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왕부터 해서 백성들 때까지 다 성리학적 생각들을 가지고 나라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조선시대를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성리학을 전파해야 된다, 사회 문화적인 운영도 성리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종대왕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이 성리학을 토대로 세워진 조선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백성들에게 다 미치게 하는 영향도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들 글도 몰라서 불쌍해서 어떡해,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국가 통치를 위해서도 필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이 섞였겠죠. 백성들이
자기 뜻도 잘 표현하고 이 성리학을 쉽게 익힐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성리학적인 질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글을 백성들이 몰라서 안타까웠는데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영향이 꽤나 큰 거죠.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게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한글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문화에서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자판 치는 것만 봐도 알고 폰에 글자 치는 것만 봐도 알고 여러 가지 소리를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글날만 되면 그것도 잘 못 쓰고 글자도 막 변형하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있죠. 야민정음도 있고 요즘에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글도 변형해서 멍멍이 그 강아지를 댕댕이 명자가 띵자 이렇게 하는 것도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고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잖아요. 이 후손들이 내 글자를 망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만들었던 글자가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양하고 활용 방법이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시기에 따라서 한글날이 왜 10월 9일로 되었고, 그리고 훈민정음은 누가 창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겠죠. 주축이 어느 분이 주축이 돼서 됐는지, 그리고 당시 양반들의 생각과 세종대왕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 문자라는 것 자체가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어이기도 하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너무 어렵게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 용어라고 막 쓰는데 그걸 대중들이 잘 모른다? 물론 전문 용어도 쓰긴 써야겠죠. 근데 대중들한테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채말리, 이 꼴통, 이 훈민정, 이 훌륭한 거를 왜 니는 이렇게 반대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겠잖아요. 그 뜻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거나, 논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도 그렇고 뭐 법전도 있고 전문적인 의학 용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이거 전문적이잖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쓸 수 있는 사람과 잘 못 쓰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 때 채말리가 했던 생각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채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는 구분 지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